변화가 가장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가장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붕은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해야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나랑 흔쾌히 상담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에게 상담받는 건 둘째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루이스 하우즈의 굿 멘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예요. 저의 생각을 좀 많이 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음모. 여러분, 혹시 조금 좌절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실망스럽고 힘든 나머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니까요.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면 모든 게 실제보다 더 심각해 보이지요.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지도록 마술 지팡이라도 휘둘러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런다면 여러분은 지금 겪는 여정에 감사하지 않겠지요. 우선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대한 음모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는 장점이 많아서 성공하고 누구는 단점이 많아서 실패하게 하는 조작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불행하도록 누가 사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맞닥뜨린 문제는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야 하는 제대로 된 길로 경로를 다시 결정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단 나한테가 아니라 나를 위해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생각의 관점을 바꿨을 때 훨씬 빠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유. 상황이 힘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벌어진 일은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보기에 안 좋은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미래의 여러분에게는 그 일이 최고의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여하튼 첫 번째 그 상황을 겪으며 여러분에게는 스스로도 모르게 부정의 필터가 씌워집니다. 마치 스스로도 모르게 색안경을 쓴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을 마주합니다. 평소라면 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의 일을 마주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부정의 필터를 쓰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숨 쉴 틈도 없이 연달아 일어난 안 좋은 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증폭되면서 감정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편도체는 여러분의 이성을 납치합니다. 의학 용어로 아믹달라 하이잭이라고 부르는 이 편도체 납치 현상은 쉽게 말해 여러분을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대응할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너 지금 이성을 잃었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 놓인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해야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온 신경이 연달아 일어나버린 안 좋은 그 일에 가 있어서 정작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실수를 하고 서두르는 바람에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는 무려 세 번째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모든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라고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겁에 질린 나머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나면 좌절감이 밀려오지요. 그러면 이제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후 바로 그 다음으로 할 행동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지닌 독특한 재주를 파악하고 그 상황을 디딤돌로 삼았을 때 성공을 이루고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거창함의 필터를 벗어라. 자신만의 독특한 재주,
즉 재능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거창한 재능을 생각합니다. 피아노 콩쿨 1등, 노벨상, 유니콘 기업 창업 같은 것들만 재능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나머지 99%의 자기 재능을 못 보는 것이지요. 바로 이 거창함의 필터가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면 저건 저 사람밖에 못한다 싶은 디테일한 재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말이죠.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재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재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주는 능력. 두 분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며 어색한 사람 둘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능력.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 적당한 타이밍에 기분을 전환시켜줄 농담 한마디 할 수 있는 센스. 눈에 잘 안 보이는 먼지 혹은 정리 안 된 걸 보면 못 참는 정리 감각. 대단한 요리는 아닌데 이상하게 먹으면 행복해지게 만드는 요리 감각. 즉 평범한 식재료를 가지고 먹고 싶게 만드는 능력. 기억력 대신 사람력으로 기억하는 능력. 즉 언제 누구랑 무엇에 대해 얘기했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 상대가 쓴 글이나 말 중에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뽑아내는 능력.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 동선과 가구 배치가 먼저 보이는 능력. 사진 찍을 때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답게 찍는 능력. 어린아이를 5분 안에 웃게 만드는 능력. 분위기가 싸해졌을 때 티나지 않게 다른 얘기로 노선을 바꾸는 능력.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에게 용도만 듣고 물건을 바로 추천해주는 생활 큐레이터 타입의 능력. 길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모두 듣고 그걸 핵심 3줄로 요약하는 능력. 상대 라이프 스타일을 기억했다가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 즉 선물 잘 고르는 능력. 이 영상 뜨겠다. 이 글은 진심이다. 이런 감각, 즉 좋은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 즉 슬픈 사람에게 조언 말고 여백을 주는 능력. 새로운 걸 배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해보는 능력. 그로 인해 망설이던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바꿔서 전달하는 능력. 오늘 장보러 갔다 온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사람, 즉 사소한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하는 능력. 타인의 성향에 따라 말투와 속도를 맞춰주는 능력.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시들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본 것들인데요. 보통은 이런 것들을 그건 그냥 하는 건데 하고 넘기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건 그냥 하는 거, 그게 바로 디테일한 고유 재능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재능이라는 것의 핵심은 희소성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자연스럽다는 데 있는 겁니다. 살구잼을 만드는 손맛, 공감해주는 귀, 사람을 안심시키는 말투, 이런 것들이 사실 개개인의 장르인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사람은 모두 천재다 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기 바로 직전에 그만둔다.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가 무리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포기하지요. 익숙한 곳으로 물러서고 대부분 성공을 거두기 직전에 도망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로 결단했다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계속 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드는 두려움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왜일까요? 좋아 보이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나서 합리화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소모한 에너지로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상황을 과감하게 돌파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지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쉬운 길을 조심하세요. 대부분의 지름길은 가장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지름길 선택한 적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길은 대개는 더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방황하다가 의도치 않게 평범해지다.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방황하다가 의도치 않게 평범해집니다. 제 친구가 최근에 겪은 일은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친구와 아내는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스노클링에 도전해보기로 했고 혼자서 바다에 들어가기 전 안전한 호텔 수영장에서 먼저 스노클링 강습도 받았지요. 그 후 두 사람은 오리발과 물안경을 챙겨서 미지의 깊은 바닷속 아름다움을 찾으러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었고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는 잔잔하고 평온해서 완벽했지요. 바다 밑에서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물고기, 화려한 수중식물과 산호초를 보며 바다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황홀한 경험은 곧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는 물 밖으로 머리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먼 바다로 떠내려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저 멀리 호텔은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고 아내는 자신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내를 불렀을 때 아내도 금세 위험한 상황에 부닥친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어느새 즐거운 스노클링은 끝나버렸고 두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해변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이 땅에 닿았고 해변으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얕은 물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안전하게 해변으로 도착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완전히 지쳐서 모래사장에 쓰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살면서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표류하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사실 사람은 종종 방황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표류하다가 자신이 선택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 떠내려 가다가 결국 그제서야 죽을 힘을 다해 헤엄치려고 노력하지요. 방황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목적의식을 갖고 일하며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한 목적이 있으면 방황하더라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목적을 정하고 그걸 추구하며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걸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5년 후 내가 원하는 모습, 10년 후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적어보십시오. 만약 5년 전인 2020년과 지금 2025년의 여러분 상황이 여러모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난 5년간 바닷속 풍경을 구경하며 표류했던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적었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모습으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나요? 표류하지 않으려면 일단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꿈꾸던 모습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졌습니까? 주위를 둘러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력해서 이루고 싶은 모습은 주변 사람의 모습을 반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활기차다면 아마 같은 모습을 목표로 삼은 모습에 자신을 투영했을 것입니다. 반면 주위의 인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공평하다며 항상 변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비슷하게 변명할 경향이 높습니다. 주변 사람은 여러분의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기회를 찾아야 한다. 누구나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실제 모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격차를 줄일 때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나요? 일은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출근한다면 업무의 효율,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의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면서 하는 일과 자신의 목적, 방향성이 달라 불행해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자리가 안정되면 편해져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법과 원칙을 세우려 하지 않고 표류하지요. 그리고 직장에서 매일 뻔한 일을 하며 지루해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경력을 낭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가야만 하니까 출근하고 있지는 않나요? 뚜렷하게 세운 목적이 처음부터 없었으니 직장에서의 모든 경험이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에서 행복하지 못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집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분들도 많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서도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이룰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꽤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그저 돈 때문에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이라는 사람들 중에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려는 노력 자체를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진짜 한번 이 일을 제대로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사례를 보면 아무 상관없던 예전 직장 혹은 예전의 커리어에서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려고 노력해본 경험, 좋아하지 않지만 잘해보려고 노력해본 경험이 이후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그 과정을 통과하며 느꼈었던 감정들, 즉 일이 너무 힘들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극복했었는지, 좋을 땐 왜 좋았었는지, 어떻게 하니까 뿌듯한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감정들조차 진짜 원하는 일을 나중에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진실. 여러분이 명확한 목적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뚜렷하게 목적을 세웠다고 갑자기 인생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오늘 고민한 똑같은 문제를 여전히 고민할 겁니다. 하지만 고민을 보는 관점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뜻밖의 원치 않는 사건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버릇이 생기지요. 반면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인생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저는 이 교훈을 굉장히 어렵게 배웠습니다. 일을 시작하던 무렵, 업무는 잘하고 있었지만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렸지요. 점점 참을성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찾으려고 면접을 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급여가 조금 더 높은 것 외에는 별 볼 일 없는 회사로 옮기기 위해 확실하게 경력을 쌓을 수 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실수라는 걸 깨닫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영난은 일시적이었죠. 당시 저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려 저지른 실수로 인해 경력에 있어 몇 년간 손해를 봤지요. 그러니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실제로 좋은 일도 생각만큼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나쁜 일도 보이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붕은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목적을 향해 갈 때 많은 변화를 마주할 것입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어서 대개는 변화를 거부하지요. 사실 누구나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의 의사결정 기준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생깁니다. 반면 대도시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정보를 기준으로 의견을 형성했겠지요. 또한 가족의 크기, 첫째인지 막내인지와 같은 가족 내에서 본인의 위치, 가족 구성원의 성비, 부모님의 이혼이나 경제적 파산 같은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기준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여러분이 가진 신념과 생각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아주 작은 표본 단위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처음 접하게 되지요. 새롭고 이질적인 것에 관한 본능적인 반응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입니다. 모르는 것은 무섭지요. 무엇보다 기존에 얽매인 생각과 자부심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위기가 없으면 어떤 사람은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완전히 망가진 것도 아닌데 바꾸자고 제안하면 절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많지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망가뜨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현재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조차 변화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언젠가 말했습니다.
지붕은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해야 한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까지 지붕 수리를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빗물이 소파 위로 떨어지고 바닥이 물에 잠길 때까지 지붕을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지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20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리투스가 한 말인데요. 유일하게 변치 않는 것은 변화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각각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받아들여야 할 생활의 일부라는 것이 2000년 전 헤라클리투스가 남긴 메시지이지요. 변화가 가장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가장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집을 부리며 변화를 거부하다가 가진 것을 모두 잃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편안함에 빠져 변화를 꺼리면 위험이 따릅니다. 편해지면 자기만족에 빠지고 안일함은 성공을 방해하는 최악의 적, 즉 실패보다 훨씬 부정적인 근원입니다. 차라리 실패하면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서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자기만족은 편하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게 해버리니 성공을 방해하지요. 오히려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졌을 때 계속 향상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니까요. 변화가 가장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변화가 지닌 역설입니다. 당황한 상태가 아니므로 더 제대로 볼 수 있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킬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모든 것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일 때입니다. 햇빛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